부설 주차장이라고 원래 건물을 지으면 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서울에 되게 많아요. 차 겁나 막히는 지역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차 상한제라고 이런 용어들이 주차가 상한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지역들은 여기는 주차장이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오케이 된대. 여기 지역이 가까워서 호스텔이 된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 개별 물건의 좀 특이한 점을 공부를 해봐야겠죠. 일단은 주차장. 이것도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반인들이 이거 하나 하겠다고 공부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그냥 숫자만 가지고 왜 그런지 알 필요 없이 얘만 가지고 안다 그러면 좀 더 쉽죠. 이제 우리도 알면 좋은 게 일단 주차 대수는 기본이 우리가 가장 제일 많이 만나는 근생 1중, 2중 같은 경우가 134제곱이니까 거의 다 그냥 40평당 한 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연면적은 지하 면적이 다 들어가죠. 지하 면적이 들어가고 우리가 얘기하는 용적률이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차 대수가 산정이 돼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지하가 있는데 거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으면 주차장이 필요하고 정화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연면적 기준으로 들어가니까 연면적 기준으로 지하를 파면 웬만하면 주차 대수가 한 대가 추가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업종의 이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되게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정도가 그럼 작냐 크냐? 40평에 한 대면 작을까요 클까요?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어떤 시설이 많이 요구하지?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주택이 많이 요구하겠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세대당 한 대고 그 면적이 세대당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면은 0.8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른 걸로 용도 변경할 때 예를 들어 세대수를 못 쪼개는 이유도 주차 대수 때문에 못 쪼개는 것도 있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집 하나가 거의 40평은 아닐 거예요. 웬만하면.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40평당 한 대니까 근생을 호스텔로 바꿀 때는 주차 이슈도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도 주차장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더 많아지는 건 아니다. 반대로 주택으로 갈 때는 더 많아지겠죠. 또 여기서 얘는 주차장이 아예 없어. 우리 그런 데 많잖아요. 이 단독주택은 주차장이 한 대야. 아니면 뭐 아예 없어. 뭐 이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아마 이 중구에서는 주차장이 없는 건물들 많이 봤을 거예요. 저희 우리 홈즈가 매입한 레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주차장이 장애인용 2대만 있으면 저렇게 높은 것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건데, 부설 주차장이라고 원래 건물을 지으면 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서울에 되게 많아요. 차 겁나 막히는 지역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차 상한제라고 이런 용어들이 주차가 상한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지역들은 여기는 주차장이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보시면 근데 이제 주거 지역은 아니에요. 준주거랑 상업지만 적용이 되고 전철역, 지하철역, 환승센터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들은 이제 이런 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조건이 적용이 되는 거고, 지역도 이제 4대문 안에는 이제 이런 지역들. 우리 퇴계로 자주 보죠. 퇴계로랑 난계로 보신 적 있어요? 이제 4대문 주변은 이제 이런 지역들. 4대문 대부분 웬만한 지역들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신촌도 마찬가지. 강남, 마포도 있고, 충정 그런 데도 사실상 이렇게 여기는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제 불러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차를 들고 들어가면 겁나 막힌다. 그거 안 들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면제가 됐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면제시켜주는 곳들도 있어요. 뭐 이쪽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뭔가 여기는 어떤 특정 산업을 부흥시키고 싶어. 그럼 여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시설 같이 극장이나 이런 거 만들면은 그러면 또 주차 시설을 면제시켜준다거나 대수를 줄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신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호스텔로 넣으니까 40평당 주차 대수를 먹었는데 사실상 이게 원래부터 다 근생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근생이 아니라 뭐 사무실이랑 뭐 업무시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판매시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이제 소매점 같이 주차 대수 조건이 안 넣은 애들이 있었는데 얘를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 누군가 희생해야 돼, 한 층을. 그럼 주차 대수를 요구하지 않는 아이로 찾아가지고 교체를 하는 그런 것들도 고수들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화조, 우리 막내 분께서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죠. 지금도 헷갈리시는 이 숙제. 정화조는 그냥 모든 용도 변경에는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정화조입니다. 왜냐? 왜죠?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알 수가 없어요. 건물만 봐서는 뭐 어떤 데는 건축용 띄우가 없어. 없는 것도 있었죠. 없거나 있거나 두 개 있거나 남의 거 쓰고 있거나 어디 딴 데 진짜 어디 불법으로 그냥 어디 천에다가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고 이런 게 많죠. 특히나 이제 오래된 건물. 호스텔이 용도 변경이면 당연히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화조가 정상적으로 건축물대행에 표기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이랑 반대게 정화조는 우리 주택에서는 조금 더 상가보다는 적죠. 왜냐면 한 사람이 하루에 10번 싸고 이러진 않지만 상가는 다른 사람이 10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10번 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죠. 이제 당연히 정화조는 근생으로 변경할 때 모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2번 푸겠다라고 각서 쓰고서 가죠. 3번 푸는 거 안 되죠. 2번 푸는 것까지 하거나 아니면 이제 확장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중고에서도 용도 변경하는 거 보면은 가끔 이렇게 땅 파가지고 막 거기다가 정화조 이만한 거 막 파서 묻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를 우리 수업하고 블로그에다가 써놨는데 제 입장에서 그냥 쭉 써놓고 정리해 놓은 건데 어제 이걸 보면서 처음 보는 사람 이걸 보고 할 수 있나? 보니까 못할 것 같다. 할 수가 없다. 이제 쭉 이런 것들은 이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결국에는 정화조 용량 계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용도 변경 가능한지 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표만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검색해서 보면은 이제 나라에서 이런 표를 만들어줘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라고 나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휴게소 시점, 우리 많이 보는 일반원 시점, 숙박시설 이렇게 있죠. 그럼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나오고 0.08 뭐 이런 이게 n은 넘버입니다. 넘버. 수예요. 수. 그냥 사람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요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업종별로 이 숫자. 그래서 숙박시설은 0.08이구나. 일반은 0.17이구나. 휴게는 0.075구나. 요 정도. 그냥 요 정도가 있구나. 그냥 0.8에서 0.7 요 정도에서 일반은 10점은 근데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은 10점을 40평 정도 용도 변경을 할 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왕창 나오는 거는 그만큼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로 휴게용 시점은 거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화조가 모자라면 휴게용 시점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은 10점은 엄청 크다. 딱 생각해도 주방에서도 물을 많이 쓰고 많이 먹었으면 화장실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돼 있고 숙박시설도 0.08이니까 사실 그렇게 크진 않죠. 왜냐하면 뭐 밥을 해먹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요거를 제곱에다가 곱하면 됩니다. 내가 이 용도를 변경하는 전체 건물 연면적이 아니라 내가 용도 변경을 원하는 그 변경하는 면적에만 요 제곱을 곱하면 돼요. 그리고 그 건물에는 휴게소 시점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으면 각각에 곱해서 정화조 인조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인조수는 건축에 대한 부분 나오죠. 인조수가. 보시면 얘는 숙박시설에 20평이니까 66제곱을 이렇게 곱하면 5명. 내림 올림 하시면 돼요. 내림 올림 하시면 되고 이제 5.5를 넘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되고 아니면 이제 5.5 이하, 그러니까 0.5가 이하다. 내림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5 그리고 얘는 여기 곱하면은 9.몇 나오니까 1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쉬운 건 내가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 요 평에다 또 곱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제곱에다가 각각의 이 정화조 계산식에 나와 있는 숫자에다 곱하면은 필요한 인조수가 나와요. 그죠? 그거를 보시고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저런 게 있으니까 내가 찾아봐서 이 숫자를 찾아가지고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오후에 물어보면 모르겠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많은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휴게용 시점이랑 일반원 시점 중에 상식적으로 일반 시점이 더 많이 쓰겠죠. 그러면 얘가 높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휴게용 시점에서 갑자기 일반원 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시겠대. 근데 어떤 업종은 옛날에는 1종, 2종 막 안 바꿔도 됐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건축물 대장을. 바꿀 때 갑자기 일반 시점으로 바꾸니까 이슈들이 생기죠. 그리고 실제로 몇 번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숙박시설은 다행히 휴게용 시점에 얘랑 이제 거의 또이또이죠. 그리고 일반의 시점이었던 거에서 바꾼다 그러면 정화조는 큰 이슈는 없을 거고 더 많았던 거에서 이렇게 가는 거면 큰 이슈 없을 거고 사무실보다 얘가 좀 더 크잖아요. 저스트하게 맞춰져 있는데 사무실이랑 얘로 바꾸는 거는 살짝 면적이 모자랄 수도 있죠. 얘는 0.75를 요구하는데 얘는 0.08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상가를 봤을 때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1층에 판매점, 우리 위층은 사무실. 얘를 전체를 다 숙박시설로 바꾼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애들을 얘보다 더 낮은 애들로 바꿔주면서 얘는 숙박시설로 바꿀 수는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각 안 나면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요거 자주 쓰는 것만 이렇게 갖고 온 거지 쭉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리고 주택은 어려운 게 주택은 방수마다 이렇게 막 덧셈뺄셈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그냥 그거 할 일 있을 때 보시죠. 우리는 0.08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면적 제곱미터에 곱해보면 된다.